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거나 그런 방법론들만 가르쳤던 많은 재테크 도서와 완전히 결을 다르게 하는 근본적인 내용의 책이기 때문에 이게 그 수많은 재테크 도서들의 안티테제로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제 엄청나게 각광받았던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구독자 여러분, 채북스 코너로 돌아온 최상욱입니다. 이번 채북스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그런 책은 뭐냐면요, 일본의 재테크 시장을 거의 평정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일본 문화나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한국도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일본 역시 굉장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도대체 무슨 책을 읽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 시장에서 3관왕을 기록한 책이 있다고 하니까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마존 재팬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두 번째는 독자들이 선정한 비즈니스서 그랑프리 1위! 그리고 출간과 함께 그냥 경제경영이랑 소설 분야를 양대를 석권한 그런 3관왕에 빛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90일 동안에 15만 부가 팔렸다고 하고요. 사전 예판으로만 3만 부 이상 서점에 배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일본어로 오카네라고 하는데, 돈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 13년, 14년부터 굉장히 올라온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 책이나 이런 거를 읽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형태의 책들을 읽을 건데, 어떤 책이길래 아마존 재팬을 1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 책을 펼쳤다가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채북스 코너에서 제가 받았던 그런 감동이나 감흥, 그리고 책의 주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 엄청나게 확 끌리거나 그런 형태의 제목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1978년생으로 저하고 동갑인데 다우치 마나부라고 하는 도쿄대 공대 출신이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약 16년 넘는 기간 동안 외환 파생 관련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저랑도 좀 공감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저도 건축과 졸업하고 공대생이었는데 금융의 매력을 느껴서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금융시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대생들이 또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관점들이 있는데, 그게 책을 읽으면서 약간 조금 비슷하게 느껴져 가지고 저자와 동질감을 느끼면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좀 검색해 보니까 다우치 마나부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금융 컨설턴트라든가 그런 외부 강연들을 하면서 이런 자본시장이라든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도 내고 이러면서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책을 그냥 안 읽을 뻔했어요. 왜냐면 일단 제목이 크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목차를 펼쳤을 때 그때 진짜 좀 충격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지막에는 뭐 남는 건 증여밖에 없다, 막 이런 제목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아마존 재팬 1등이라는 그 간판이 아니었으면은 클릭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챕터 3 정도까지 갔을 때 정말 엄청나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두 번째는 책은 전반적으로 일본 경제와 일본에 있는 그런 재테크나 투자 문화, 관행, 그리고 일본인들의 여러 마인드십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결국 저출생, 그 다음에 노후 빈곤, 연금 문제,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배경은 전반적으로 일본을 대상으로 나가거든요. 책의 전반적인 설명은. 근데 저도 피카오 코리아를 냈고 최근에 저출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전달해드린 입장에서 읽으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한 권씩 읽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그 관점이나 개념들을 다 내재화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채북스로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경영서나 전문서적 최근에는 어려운 책들만 읽었는데,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쓰여진 매우 쉬운 책이거든요. 그런데 질문들을 몇 개 던지는데 그 질문들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어려워요. 돈에는 가치가 없다, 왠 줄 아냐, 약간 뭐 이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거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소설의 형식을 띄면서 이렇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 책이 좀 인기가 있었던 거는 전달해주는 메시지와 형식적인 부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 얘기로 들어가서 일단 책은 소설 형식을 띠고 있고요. 주인공은 중학생인 유토라는 그런 소년이 있고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대저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저택에 들어가려고 하는 젊은 여자, 이름은 나나미거든요. 그래서 그 나나미와 유토가 그 건물에 들어가고 그 건물에 있는 보스, 그 보스가 부자거든요. 보스로부터 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유토는 집이 이제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돈가스 장사를 해요. 집이 막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고 엄마도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그런 청소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지 않냐, 돈이 많으면은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않냐, 돈은 무조건 많이 모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막 그 돈에 대한 강렬한 추구를 보여주는데, 아마도 저자는 현재 일본 사회가 돈에 대한 그 막대한 추구를 하는 거를 유토라는 인물로 묘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나미는 심지어 금융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 나와요. 젊은 금융회사 여직원으로 나오는데, 그 나나미의 이제 상사가 거기 가가지고 좀 경제를 배우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보스한테도 경제를 배우러 오거든요. 그래서 보스가 2명의 제자를 데리고 경제학에 대한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당장 첫 번째 주제가 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로 딱 시작을 하거든요. 실제로 매년 어마어마한 그런 지폐들이 불태워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화폐 경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돈은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이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점점 돈이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막스가 말했던 그 유물에 대한 그 신격화하고도 약간 비슷한 건데, 보스는 그런 부분에서 돈에는 가치가 없다는 거를 학습 방식으로 이제 쭉 설명하고, 또 마치 소크라테스식 화법으로 이런저런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그걸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나가거든요. 돈 이면에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거를 골싹에서 16년간 금융 자본시장에서 구르고 그러던 사람들이 결국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책은 전체적으로 화폐 경제 시스템과 자본주의에서 생산이란 무엇이고 가치란 무엇인가, GDP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GDP에서 사회는 왜 중요한가, 그리고 국가는 GDP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부가 재분배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도 부채가 많잖아요.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일본 정부 부채가 진짜 문제일까 아니면 가짜 문제일까, 또 어떤 경우에 진짜 문제가 될까, 이런 복잡해 보이는 주제들을 그냥 책 한 권 읽으면은 다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처음에는 저한테는 좀 안 읽혔다가 챕터 2를 가서부터는 그냥 순식간에 끝까지 읽었고요. 마지막에는 보스와 유토와 나나미 간의 그런 개인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책 끝에는 감동을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나오게 됩니다. 경제학이 아니라 참여하는 3인의 어떤 드라마적인 서사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조금 감동을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책을 읽으셔야지 느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일본의 재테크 서적들이 뭘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일본도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류로 대표되는 그런 재테크 서적들을 많이 읽었었던 것 같다가, 이 책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올해 굉장히 화두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시사점이 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테크라는 말은 원래 1990년대 버블 경제의 정점이었던 일본에서부터 파생이 된 얘기입니다. 당시 예금을 하면은 대출 이자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거나 신주 발행을 하면 비용보다 더 높은 이자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상장 기업들의 재무 담당 사람들은 그 재무를 기술적으로 늘리는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가 증권, 이런 기법들에 눈을 뜨게 됐고, 그래서 재무부서를 중심으로 재테크라는 말이 나오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일본 사회에서 재테크는 전반적으로 투자와 자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기법들을 재테크로 다루게 됩니다. 근데 89년에 BOJ의 수장이 바뀌면서 고금리를 때려버리니까 85년 프라자 합의 이후에 버블로 치솟았던 일본의 자산시장이 주식과 부동산 할 것 없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제가 분석한 편에서도 일본 편은 1940년 체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뤘지만, 먼저 주식이 무너졌죠. 주식이 무너지니까 부동산 불패론이 1년 반을 더 가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론조차도 결국 92년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5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일본 자산 경제가 완전히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붕괴되는 자산들을 일본 중앙 정부가 여러 가지 수법을 활용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일본인들의 인식이 그 자산 붕괴 이후에도
이런 자산 붕괴가 버블이 있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라 거시 경제적 아니면 글로벌적인 외부 환경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인식. 자연스럽게 금리가 다시 낮아진다면은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투자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벌어서 조기 은퇴 인 파이어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90년대 전 일본인들이 재테크에 내몰렸다. 이게 노구치 유키오라는 1940년 체제 저자의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테크 붐이 한국에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10년 10억 벌기 운동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재테크라는 그런 장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재물이랑 테크놀로지의 이제 결합어가 돼가지고 지금도 퍼져나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런 상황에서 소위 30년간의 장기 침체를 겪었고, 아베노믹스 이후에 초저금리로 가면서 돈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서점가에는 당연히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류의 책들이 또 지배했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 역시도 그렇게 돈을 벌고 막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러면서 막스가 말했던 돈에 대한 그 물신숭배 사상이 막 강렬하게 가고 있었는데, 이 책은 정확히 그런 기조와 시류에 완전 카운터를 매겨버리는 거거든요. 저도 최근 들어서 자본주의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돈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가 있는 건데, 제품과 서비스를 자국에서 더 이상 생산해내지 못하게 되면은 외국에서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국 내 경제 규모가 저출산으로 위축되고 사라지고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필요한 건 많아지고 만들어지는 건 작아지게 되면은 해외에서 계속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사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해외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기조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국 내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게 가려면은 인구라든가 사회라든가 경제 규모가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사회 전체에 대해서 이거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소위 국부를 향상시키는 형태의 그런 노력을 집단적으로 하기보다는 돈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일본이 갔다는 게 이제 저자의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16년간 금융시장에만 계속 있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돈은 왜 버는 것인가? 돈만 벌면은 일본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거를 책을 통해서 완전 정면으로 반박하고,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다 초고령 되거나 초저출산으로 가가지고 사람들 다 없어지고, 그때는 다 외국에서 다 사와야 되는데,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와야 되는 부분에서도 쇼트가 생기면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긴급사태 같은 걸 예시로 들거든요. 산사태나 지진이나 이런 사태가 일본에서는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지진 같은 게 났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 구호 인력과 사람들의 집단적인 도움인데, 사람들이 없으면 돈이 당장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는 그 화폐 이면에 있는 시스템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남는 건 증여밖에 없다는 것도요, 돈을 증여하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서 미래 세대에게 증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거나 그런 방법론들만 가르쳤던 많은 재테크 도서와 완전히 결을 다르게 하는 근본적인 내용의 책이기 때문에, 이게 그 수많은 재테크 도서들의 안티테제로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제 엄청나게 각광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한국 사회에도 필요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오늘 이제 채부신 북스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 관련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체 인구가 뭐 1억 3천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현재 치매 인구가 600만 명입니다. 공식적인 치매 인구만 600만 명이고요. 그래서 모처에는 스타벅스에서 치매 카페를 열 정도로 치매 인구와 치매가 굉장히 양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는 치매가 아닌 다른 간병이 필요한 인구만 하더라도 거의 95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고령 사회를 가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이런 서비스를 육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필요한데, 현재 일본도 1.2명대의 저출산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돈이 있다고 이런 간병이나 치매나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필요한 건데, 현재 일본은 재테크에 매몰되면서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출산율이 1.27명인 일본에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0.6명대인 나라에서 그리고 아직 우리는 치매가 양성화되지도 않았어요. 내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주택 가격만 괜찮으면은 그냥 마치 모든 게 괜찮은 것처럼 설명하는 이런 자본주의의 뭐 이상한 버전이라고 하겠죠. 그런 에러 버전의 자본주의를 이제는 벗어 던져야 될 것 같고요. 부자 아빠와 가난 아빠는 결국은 갭 투자라는 내용이거든요.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그런 도서를 경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과 같은 그런 이제 돈 그 기저에 있는 시스템과 그거의 세대 간 대물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책이 한국 재테크 도서의 기초 도서. 뭔가 시작할 때 뭘 읽어야 될까 하면 그것부터 읽어봐. 이제 여러 번. 이제 소위 명저는 내용과 결말을 알고 있어도 항상 다르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각을 넓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돈에 너무 매몰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오늘 채부스 코너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